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0년대에 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60년대에 이제 수출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고 70년대에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80년대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첨단 산업 기반의 경제가 됐다. 이게 아주 그 교과서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 30년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런저런 연구기관이나 이래서 한국경제발전 모형이라고 나온 자료들을 보면 주로 이제 몇 년도에 무슨 정책을 폈고 대통령이 뭘 했고 무슨 법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얘기들로 쭉 이어져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경제 표준 모형입니다. 발전 전략인데 이 문서나 이 기록을 가지고 지금 한국처럼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다는 동남아나 남미의 이런저런 나라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어떤 정책을 어떤 시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다.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이 어땠고 수출 촉진 정책이 어땠고 환율 정책이 어땠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럼 자기네 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중심에 정부가 뭘 했다라는 식의 경제 발전 그 과정 설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국제화하거나 보편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 조건 될지언정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충분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동시대에 그러한 정책과 제도 속에서 그 효과가 최대한 나오도록 했던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그 민간 부문이 있었다. 특히 그 기업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쪽에 관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가 있었고 정책이 있었고 무슨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반쪽짜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5, 60년대 이후에 상당히 민간 부분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또는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어떤 그 기여와 역할이 있었다는 것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1950년대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보잘것 없었죠. 가난한 나라의 기업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었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부자들이라는 건 이제 일제하에서부터 이제 땅이 많거나 이렇게 상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게 이제 50년대에 이제 광복을 하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50년대에 이제 군납이나 아니면은 적산 불화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 시설을 그대로 싼 값에 물려받아서 이제 운영을 했거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당시 50년대에 부자 또는 기업인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혁신보다는 생산성보다는 어떤 렌트 시킹, 소위 지대 추구형 기업가였죠. 그러니까 군납 면허를 받는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또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오는 원조 물자를 불화받아서 판다든가 이제 이렇게 어떤 생산성이나 혁신보다는 정부 관계 또는 군 관계로 이런 이권을 따서 축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60년대에 들어와서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 발전으로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민간 부문에 부자 되는 방법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0년대나 60년대 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좋고 백이 좋으면 면허나 무슨 뭐 군납 또는 무슨 뭐 불화 이런 걸 가지고 특혜성으로 이제 부자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도 일각에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이제 배경이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오히려 그런 지대추구형 기업가가 아니라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오면 부자가 되는 쪽으로 이 게임 규칙이 바뀝니다. 이제 물론 그 게임 규칙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짠 겁니다만, 그러한 게임 규칙, 바뀐 게임 규칙에 적극적으로 부응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면 무슨 뭐 로비나 무슨 청탁이나 이권보다는 차라리 외국에다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는 게 돈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그 사업 기회를 찾고 있던 많은 민간 기업가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그것이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민간 부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이 획기적으로 늡니다. 주로 이제 경공업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제 이런 물건들이죠. 예를 들자면 신발이나 뭐 스웨터나 아니면 옷, 가발,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죠. 아주 기초적인 공산품들인데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파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민간 부분을 이렇게 지도 감독한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발이 됐든 신발이 됐든 스웨터가 됐든 장난감이 되었든 수많은 그 무역업자들과 당시로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들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외화를 벌어서 부를 빠르게 축적해 나갔다는 것이죠. 가장 전설적인 사례가 바로 대우그룹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당시 김우중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가발이나 섬유, 옷을 이제 수출해서 수출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대우그룹이라는 큰 기업군을 육성해낸 배경이죠. 그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삼성이라는 기업도 존재했고요, 현대라는 건설 회사도 존재했고요, 삼성은 이제 제일모직 제일제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 중견 규모의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정책의 제도의 변화에 아주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수출 입국에 또는 수출을 통한 산업화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정책은 제공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수출을 행한 것은 민간 기업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또 한 번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차 5개년 계획부터 다시 말하면 1973년부터 이제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거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민간인 기업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냥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시작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정부가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시기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 했던 나라들은 한국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만도 당시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었고요. 또 남미의 몇몇 나라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말하자면 철강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이제 이런 산업을 키워야 강국, 부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만 대만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요. 남미들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비슷한 시기에 중화학공업을 추진했던 한국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또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했느냐? 사실은 이제 경공업 중심의 그
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중화공업으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선진 반열에 들어가자는 것은 이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은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경로를 채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은 돈, 자본이 필요하고 또 기술의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이 기반 시설을 닦아야 되는 중화공업의 육성에 있어서 이거를 민간에게 맡기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또 그 당시에 그러한 중화공업을 투자하고 경영할 만한 이제 배경이나 자원이 없으니까 다른 많은 나라처럼 이제 국가가 직접 중화공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닦고 또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정부가 자기 신용으로 해외에서 자금이나 기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국영기업 체제로 가죠. 그래서 이제 대만은 그렇게 비교적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가 소유 경영하는 국영기업 시스템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경험을 보면 그 국영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이나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결국 다른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이 갖는 어떤 구조적인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투자가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M&A가 되거나 이제 부도 또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만에서는 상당한 이 중화학공업들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선진국의 그 같은 계열에 있는 무슨 기계 산업이나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M&A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구조조정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이 있습니다. 대만에도 있는데 대부분 가서 보시면은 그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많은 경우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또 지구의 반대편에 이제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나라들이 중화공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 70년대의 남미는 잘 아시겠지만 구테타가 빈발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층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부패하고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또 축출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중화공업이라는 것을 육성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안정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얻지 못해서 대개 이제 중화공업의 오너가 그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의 소위 크로니들, 그러니까 주변의 인척이나 아니면 친지들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패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M&A 되거나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이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영기업 체제로 간 대만도 한계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부패한 크로니즘으로 간 남미 모델도 한계가 있었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중화공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우선 한국은 민간 기업 형태로 중화공업을 가져갑니다.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보시다시피 다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다만 이제 포항제철이 국영 기업으로 해서 이제 박태준이라는 분이 상당 기간 사실상 경영권을 가지고 책임 경영을 했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은 중화공업이 이제 민간 소유의 민간 경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과 같은 어떤 국영기업의 경영상의 한계, 수익성의 한계를 피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
남미와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남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영권과 정치적 불안 때문에 경영권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떤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 경영 책임자들이 항상 돈을 빼먹고 튀는 일종의 먹튀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제 경영이 부실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영권을 60년대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인들에게 국가가 일종의 위탁 내지는 소유권을 주는 형식으로 중화공업을 이끌어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초기부터 직접 회사 설립부터 자본금의 조달부터 기술 도입부터 운영의 경영권의 선임까지 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갔죠.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특징이 생기게 됐냐면 이제 대기업 중심의 소위 재벌 기업군이 형성이 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의 모태가 되는, 예를 들면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또는 LG그룹이나 SK그룹이나 또는 롯데나 한진그룹이나 다 뿌리를 보면 60년대에 한두 개의 중견 규모의 중소규모의 기업이었다가 이 기업들이 수출 드라이브 과정에서 해외 건설로도 진출하고 중동으로도 진출하고 베트남으로도 진출하고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70년대에 3차 5개년 계획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이제 중요한 중화학공업의 이런저런 분야를 그 기업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엔 물론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검증된 기업인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것을 보면 물론 이제 그림자가 있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뭐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뭐 사업을 운영했다든가, 또 정부가 일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산업을 보호해주고 육성하는 책임도 정부가 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 눈에는 특혜 때문에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그 뿌리에는 바로 이렇게 검증된 기업인들에게 그 대규모의 중화공업 투자를 맡겼다는,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무슨 뭐 민영화 논리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그런 아이디어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그것을 국영기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함부로 이러한 막대한 이권을 주는 것도 상당히 주저했다는 것을 많은 기록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은 국영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 뭐 지금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국영기업의 장은 의뢰 예비역 장성이나 아니면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70년대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국영기업 체제로 운영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석유회사나 자동차회사나 조선회사가 전직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나 예비역 장성들이 가서 경영을 했다면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칫 대망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정부 당국자들의 그러한 중화공업 육성 전략은 가히 한국적 독특한 모델이다. 그 당시 70년대에 중화공업을 추진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 결과는 그 당시에 중화공업 추진이 또 적지 않은 자원 대분의 왜곡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또는 경공업 분야의 위축이라든지 또는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부작용도 나왔고, 또 70년대 말에 석유 파동 끝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에너지 산업인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과잉 투자와 이제 그 부실에 노출이 돼서 80년대에 그 소위 중화공업
투자 조정 또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괴로운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 기업이 우리의 자체 브랜드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70년대의 그런 한국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 두 번의 아주 독특한 60년대의 수출주도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산업화, 그리고 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두 과정에서 모두 민간 기업들이 또는 민간인들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오늘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간 기업 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